HMM 2025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하락했습니다. 미성분 비공개로 모범적이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모범적 공시를 하는 해운사는 어딜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HMM에 관한 뉴스로 컨테이너 운임값 올랐는데 HMM 하반기 실적 먹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남궁희 기자가 데일리 메일에서 9월 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HMM 올해 상반기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감소, 선적 효과 사라지자 수요 공백 심화, 컨테이너 운임이 12주 만에 반등했지만 해운 기업의 실적 기대를 기대하기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컨테이너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HMM의 하반기 실적이 안개 속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는 1445.06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9.7포인트 2.1%가 올랐다. 하락세를 멈추고 12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로 기업 실적에 당장 긍정 효과를 주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뉴스로 산하 공공기관 HMM 동반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 최선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염창현 기자가 국제신문의 연고지가 아마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자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인터뷰, 해수부 신속한 부산 이전 초점, 해양수도 건설 도움될 공공기관 함께 이전시켜야 동반 상승 효과, HMM 지분 매입 지역 상생 모델, 해운기업들 유치로 효과 극대화, 동남투자공사 기업 발굴 지원 등 경제 부가가치 창출 역할 명확, 이런 것들이 인터뷰한 요약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리고 북곡, 항로, 울산 등도 함께 혜택, 기반 시설, 기반 사항들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렇게 의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산이 북곡 항로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를 좀 하도록 느낌이 오긴 올진 모르겠습니다. 참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상반기에 5조 3,84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9.9%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이제 매출 원가하고 무관한데 2.9% 줄었습니다. 주로 해운 연료류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 원가가 18.1%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5.7% 하락했고요. 판매관리비는 9.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8,26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원대를 넘어섰던 영업이익이 19.9%, 20%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1%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HMM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0%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지고는 매출 원가가 18.1% 증가한 것이 우선 원인으로 보이죠. 그런데 구체적 매출 원가 증가를 분석하려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데 HMM은 최고에 맞지 않게 분기 반기는 비공개하고 있어 그 투명성에 의구심을 발동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과적으로 스루펫 회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밑에 있는 내용대로 비성분 비공시로 현장 운영비용 워킹 코스트를 가정해서 역산으로 풀이한 스루펫 내용입니다. 우선 연료유와 화물비가 상승했다고 추론이 나옵니다. 현장 운영 워킹 코스트도 18.4%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그냥 증가했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기보다는 연료유 가격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운반비도 화물비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 되겠죠. 스루펫 회계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과 운영 경비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해버립니다. 더욱 디테일하게 분석은 안 합니다. 핵심은 뭐 제조업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은 재고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사고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매출 변동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조 1336억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17.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했죠. 8%. 여기에서 우리는 해상 연료유 및 화물비가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스루펫율은 2.7% 하락했고요. 판매관리비 증가됐죠. 운영경비가 17.9%. 그러니까 판매관리비는 크게 안 늘었어도 현장 운영비용 등이 해상 운송을 하면서 뭐 용선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구에서 일어나는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이 꽤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아직 확실치는 않죠.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은 1.34고 0.1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은 결과는 똑같습니다만은 인식해가는 과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자체는 그 해상 연료유로 대부분이 그거로 인식이 되는데 17억 5,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것은 먼저 그 비성분을 비공시했기 때문에 해상 연료유 가격이 아까 상승했다고 봤는데 찾아보니까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변동비 그 재료 비율 쪽이 그 감소한 거로 감소했으니까 그 연료유가 내려갔으니까 현장 운영 비용 워킹 코스트는 올라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은 재고의 증감에 영향이 없으니까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매출원가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한 게 이제 워킹 코스트 2조 3천억을 먼저 계산해 내고 여기다가 그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전체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 합계액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게 그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되겠죠. 그것이 2조 1336억 원으로 산출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연료유 매입 및 화물비 추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오타를 했네요. 연료유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공시 자료에도 재고자산 변동 등으로 애매하게 뭉뚱그려 표기합니다. HMM은 분석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게 만든다는 것은 마치 증거를 찾기 힘든 범죄, 뭐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기분을 들게 만든다 이거죠. 수사하는 것도 과학적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사관은. 그래서 그 증거가 나오면은 범죄가 입증이 되는 거겠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드네요. 운영경비는 비성분을 비공시해가지고 연간에 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공시라고 하는데 너무 그 친절한 금자 씨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 씨, 배우로 나온 이영애 씨는 이렇게 불친절하지를 않습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연간 3,470억 원의 인건비가 나갔었는데 직원 수는 그 2025년 상반기 인원으로 나눠봤습니다. 1억 8,3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평균 1인당 연봉을 이렇게 2억 원 가까이 올라가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데 아주 임금은 해외에서 고생한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근무하는 도 있겠지만은 고임금 직원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뭐 노동조합들이 따지는 거고 노동 분배율이라는 그런 건데 요게 인건비 나누기 슬픈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 본 거에서 42%가 인건비 정도 나간다. 이렇게 되겠네요. 용선료라는 게 이제 경비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인데 화물비 빼고 1조 7,971억 원으로서 8.3%. 용선료 배를 빌리는 거죠. T회전율 0.21 두평 T회전입니다. 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그 T회전율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2.9% 상승했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인적자산 회전율은 15.3회전으로 직원들의 역할은 그래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성과 지표가 회전율은 상승했고 T회전율은 슬로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거를 반증하려면은 해상 연료유 가격이 하락했고 또 판매 가격 해상 운임도 내려간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요거는 최고 회전율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운항하는 1회차에 얼마나 많이 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 것을 수량으로 한다면 여기 최고 회전율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데 전기 항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선 회전율 이런 수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전체 그 컨테이너 그 선의 회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뭐 리스한 것도 있으니까 아까 그 앞에 한 용속료는 리스라기보다도 그 항구에서 이것저것 그 접안시키고 하는 예인선 뭐 이런 등등이 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상상을 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현장 검증과 그 질의응답 등등을 통해서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마치 범죄 수사하는 드라마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공시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느낍니다. 현장에서 그 현장 직원들의 증언을 듣는다든지 또 뭐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연료유로만 나오는데 3.9%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은 단순 평균으로 13%가 하락했는데 매출 가중이 있어가지고 해보면은 더 내려갔어요. 18.7%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연료유 가격은 상대적으로는 상승했다라고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연료유 가격도 상승했다. 왜 이익이 주냐? 그러면은 해상운임이 워낙 내려갔으니까 그 연료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때 그 스리프 손익에서는 상승이라는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스리프 할 때는 해상 운임이 그렇게 많이 내려간지는 고려를 안 한다면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봤는데 그렇게 간주를 해봤는데 반증하려면은 연료유 가격이 하락하고 해상운임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연료유 가격도 하락한 건 확인이 되고 해상운임 가격도 하락한 것이 입증이 되니까 우선은 반증은 패스가 된다라고 뭐 굳이 그 투명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비성분이 이런 것을 떳떳하게 그 이 투명성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HMM이 국적 해운사인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좀 공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액은 10조 7,682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운영경비를 기준해서라도 그렇게 나오고 1 더하기 100% 산식입니다. 그리고 수료분율로 나누면은 10조 원대가 계산이 되고 매출 재료비 변동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1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10조 7천억으로 확정할 경우에 예상 이익은 1조 5,843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T회전율이 연간 0.31회전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요게 0.44회전까지 어떻게 좀 물량을 더 확보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해운의 그 영업 노하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11조 5,400억대를 올릴 수 있고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조 9,641원 41억 원 조금만 더 노력해도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HMM의 경우 현금 흐름 분석도 해봤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나오는 과정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EBIT는 이제 별개지만은 마이너스 6,932억 원으로 EAT 세후 그 현금 순손실이 6,9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거꾸로 그 3조 원대나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 다음에 그 EMS 그 영업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2조 1922원이고 2억 원이고 FEM 최종 유입된 돈은 거의 2조 원대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 잉여현금으로 1,05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13.2%로 계산이 됩니다. 이자율로는 한 2%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주주잉여현금으로는 5,372억 원인데 ROE 기준으로 FC, FE 나누기 투자자본으로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1.8% 선입니다. AB 1과 2를 더한 회사의 전체 잉여현금 흐름은
6,4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내역은 전환사채의 전환, 배당, 신종 자본증권 수익 배당금 이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돈이 나갔는데, 이 회사를 더 키우려면은 정부 기관인 회사가 됐으니까 이익 배당을 정부는 받아가지 말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정부로서는 좀 안 받아가야 당분간 안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 기준의 뭐 다른 경영평가 지표는, 저는 뭐 스루프 쪽에서는 재고 회전율하고 스루프율 두 가지만 보지만은 나름대로 또 뭐 평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이 3.9회전, 수금이 뭐 나름대로 좀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매입 채무는 6회전,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돈은 빨리 주는데 받는 돈은 느리게 받는다 그러면은 요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고요. 두퐁 자본 회수율 ROI 3.1%대에서 0.6%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또 검증하는 산식이 있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0.17 회전, 제조업으로 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망합니다. 1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연간. 그러면은 이 제조업인 경우에는 연간 상반기는 0.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자본은 엄청 많지만은 매출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납입 자본 성장률이라는 것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 2.76으로 떨어졌고요. REM 이익잉여금률 152.8%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는 지급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부채 계정에 유동 부채는 이자 부채 항목이 눈에 안 띄고요. 비유동 자산에 차입금과 사채가 있는데 그 금액도 아주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자를 일부는 리스 부채를 이자 부채, 금융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추정을 하게 만드는데, 따져 물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공인회계사들은 좀 볼 수 있겠죠. 뭐 이상 없다고 띡띡띡 그렇게 공시를 하게 만드니까 연간권은 필히 공인회계사 감사를 철저히 바꿔서 공시한다고 합니다만은, 매년 변경되는 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냥 수수료 받고 그냥 돈만 버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들 아닌가. 저 같은 일개 소민도 지금 불만이 많은데, 분석을 하면서 불만이라기보다도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좀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오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런 기업 숫자를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정도 상황이 나오는데, 일반 정치 사회 문제에서 가짜뉴스네 어쨌네 이런 거 가지고 그거를 언론기관을 가만두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가짜 뉴스를 유발시키는 유발자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주가는 22,400원으로 연초보다 4,030원이 상승했고요. PBR로는 0.88이 되겠습니다. 퍼들을 많이 따지는데 저는 주당 순이익을 안 믿기 때문에 티퍼, 스루퍼 퍼 주가로 해가지고 그냥 시가총액, 요것이 이제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은 1주당 주가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슬프드 그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저는 영업이익까지만 보겠다. 그랬을 경우에 18.65로 그래도 꽤 올라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이 36.02%,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67%, 국민연금공단이 6.12%, 외국인 골드만삭스가 6.44%, 외국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